안녕하세요. 보안 담당자 신부장입니다. 며칠 전에 작은 공공기관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분에게 메일을 받았는데요. 자신은 IT 관련 지식도 없고 직무 순환 때문에 IT 부서에 와서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T사에서 홈페이지가 해킹당했다고 조치하라는 연락을 메일과 전화로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진흥원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그 약자인 T사도 몰라서 장난 전화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상대방이 너무 진지하게 말하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과 함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해커가 업로드한 이상한 화면으로 홈페이지가 변경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과 함께 앞이 캄캄해지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만 들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대기업이나 보안팀이 별도로 있는 곳은 해킹 사고 시 플레이북 같은 것이 있어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안 담당이 한 명이거나 그나마도 없는 경우도 현실에는 더 많은데요. 이게 아마도 중소기업이나 작은 단위의 공공기관에서 겪는 가장 현실적인 얘기일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서운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회사가 해킹을 당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주제인데요. 요즘 뉴스에서 해킹 관련 사건, 정보 유출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특히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심지어 공공기관까지 예외가 없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회사가 해킹을 당했다는 의심 상황이나 이미 공격을 받아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과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부터 추후 조치까지 단계별로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보안 사고가 왜 이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2014년도에 있었던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입니다. 2014년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가 대규모 해킹을 당해 내부 직원 정보, 영화 미공개 자료, 심지어 임원의 민감한 메일 내용까지 유출되었죠. 당시 엄청난 금전적 평판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내부 기밀 정보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저장되고 관리되는지 그리고 비밀번호 관리 및 권한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 2014년도에 타겟 해킹 사건입니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 타겟이 해킹을 당해 약 4천만 건 이상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해커들은 타겟의 POS 시스템을 악성 코드로 감염시켜 결제 정보를 빼돌렸고 결국 타겟은 수백 달러의 손해배상과 고객 신뢰도 하락을 겪었죠. 이 사건에서 서드파티 업체의 네트워크 접근 권한이 허술하게 관리되어 있었던 점이 치명적인 구멍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2017년도 워너클라이 랜섬웨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죠. 150여 개국에서 병원, 공장, 기업, 공공기관 등 수많은 기관들이 랜섬웨어 감염으로 문서, 데이터가 암호화되고 마비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를 통해 패치가 되지 않은 시스템 취약점의 위험성과 보안 업데이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방대한 피해 규모와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각각의 해킹 사건이 발생된 직후 회사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보안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단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안사고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초기 몇 시간, 며칠이 훗날 회사의 피해 규모와 회복 속도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첫 번째로 사고 인지 경로입니다. 일반적으로 해킹 사고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발견되곤 합니다. 내부 직원이 이상한 현상을 느끼고 IT 부서로 보고를 하거나 안티바이러스나 IDS, IPS 등의 보안 솔루션이 침입 혹은 이상 패턴을 감지하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외부 보안 업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간단히 컴퓨터가 느려졌다, 이상한 팝업이 뜬다 정도로 시작할 수도 있고 대규모 침투가 발생했어도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기 보고체계 구축입니다. 보안 사고가 의심되는 즉시 회사 내부에 사고 보고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보고하고 누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가 명확해야 하죠. 예를 들어 담당 부서에서 인지하고 ISO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경영자진 순으로 보고 체계를 갖추는 시기입니다. 이런 사고 인지 경로를 정리하고 보고 체계만 갖추어도 피해 규모와 회복 속도에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방치하지 말아야
나와야 합니다. 조그마한 이상 신호도 놓치지 말고 빠르게 문제를 인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해킹의 심각성을 최소화하려면 의심사항으로부터 전문가들과 협력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안 전문가들이 공고하는 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크게 다음의 5단계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식별입니다. 둘째, 격리와 차단입니다. 셋째, 원인 제거입니다. 넷째, 복구입니다. 다섯째, 재발 방지입니다. 1단계로 식별 단계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단계를 통해 해킹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범위 파악입니다. 공격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으며 어떤 시스템의 영향을 받았는지, 내부 정보는 얼마나 유출되었는지를 빠르게 확인해야 하죠. 보통 해당 단계의 도구 활용은 서버 로그, 방화벽 로그, 보안 솔루션 경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외부에서 알려진 취약점 공격이 있는지, 신종 악성 코드 탐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는 격리 및 차단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이 단계죠.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일단 멈추는 겁니다. 방법으로 3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감염된 시스템 혹은 의심되는 시스템을 네트워크에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정 비밀번호 변경, 특히 관리자 계정을 변경하여 2차 침투를 막는 것입니다. 셋째, 회사 외부 트래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요 서버에 대한 접근 제어 정책을 조정하여 차단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중소기업에서 랜섬웨어가 내부망을 타고 퍼져가는 상황에서 IT팀이 중요 서버와 파일 공유 폴더를 빠르게 분리해 추가 피해를 막은 예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십 대의 PC만 감염됐지만 만약 격리 조치가 늦었다면 회사 전체의 업무 시스템에 멈출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렇게 위험 자산을 분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3단계는 원인 제거입니다. 격리 조치로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았다면 이젠 해킹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악성 코드 감염으로 인한 공격이었다면 악성 코드를 찾아내 삭제하거나 포맷하는 방법을 쓰고, 웹서버의 취약점을 통해 침투했다면 해당 취약점을 패치하고 침투에 사용된 악성 스크립트를 전부 삭제해야 합니다. 해킹 루트가 어디였는지 파악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킹 루트가 VPN 계정 유출인지,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인지, 아니면 스피어 피싱 이메일 때문인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4단계는 복구입니다. 원인 제거 후 시스템을 정상 운영 상태로 돌려놓는 단계인데요. 백업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새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서버라면 충분한 검증을 거쳐 깨끗한 상태로 복원해야 하며 재가동 전에 꼼꼼하게 보안 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5단계는 재발 방지입니다. 사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패치 정책 강화, 직원 대상 보안 교육 확대, 보안 솔루션 업그레이드, 로그 모니터링 프로세스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보안 사고가 한 번 난 후에는 이를 잘 분석해서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기업들은 해킹 사고 후 내부 시스템 점검 및 교육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그 뒤 유사 공격 시도가 있을 때 빠른 차단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기술적 대응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기술적 대응이 핵심이지만 그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은 사내와 대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무엇이 발생했는지, 어떤 단계로 대응 중인지, 직원들에게 어떤 행동 지침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가 퍼져서 조직 전체가 공포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있으니 기억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건 대응 과정에서 위기관리를 위한 대외 홍보, PR도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하죠.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 변명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사과와 개선 의지를 함께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전 팁을 드리자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안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첫째, 백업 정책 확립입니다. 중요 데이터의 정기적인 백업과 백업 저장소의 분리가 필수입니다. 랜섬웨어 같은 공격에서도
하더라도 백업이 있어야 정상 복구가 훨씬 수월하죠. 두 번째는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훈련입니다. 침투 테스트, 취약점 스캐닝 등을 통해 미리 취약점을 찾아내고 보완합니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공학 기법 대응 훈련도 진행하면 좋습니다. 셋째, 명확한 인시던트 대응 매뉴얼입니다. 회사 내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단계별로 정리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말, 야간 대응이 어떻게 할지, 임원 부재 시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인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보험 및 법률 자문입니다. 사이버 보험 가입이나 만약 법적 분쟁 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두는 것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단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요약해 볼까요? 첫째, 사고 인지입니다. 작은 이상 징후라도 놓치지 말고 즉시 보고 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둘째, 격리 및 차단입니다. 감염 침투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시스템 분리, 계정 정책 변경이 필요합니다. 셋째, 원인 제거입니다. 악성 코드나 취약점 등 해킹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넷째, 복구입니다. 백업 데이터, 클린 이미지를 통해 정상 운영 상태로 복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재발 방지입니다. 사고 분석 보고서 작성, 인프라 개선, 보안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했습니다. 내부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상황을 알려 혼란을 막고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여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사고 대응은 결코 IT 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사적인 협력과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팀, 경영진, 심지어 대외 홍보팀까지도 함께 나서야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작아서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구독하시면 보안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